참다 참다 겨우 열받은 마음을 추스르고 역대급 복수를 한 사람입니다. 정말 주변에서 너 이거 사연감이라고 꼭 제보를 하라고 하셔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보기만 한 채널에 제 사연이 올라간다는 게 무척이나 신기하지만 혹시라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 이상한 놈이랑 결혼하게 된 이유는 다 사정이 있었지요. 사실 저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한평생을 산 여자였어요. 엄마가 늘 저에게 하신 말씀은 긍정아, 너는 절대로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엄마같이 고생하면서 살지 말어라. 여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는 남자를 잘 만나는 거야. 남자 한번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살게 된다. 알겠니? 네 아빠 같은 남자 만나면 엄마처럼 인생 꼬이는 거야. 엄마는 다른 거 너한테 바라는 거 없다. 오직 하나야. 남자 잘 만나는 거. 저는 엄마의 이런 말씀을 귀가 떨어질 듯이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이고 나쁜 남자인지 알 길이 있나요? 사랑에 한번 빠지면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요. 저도 매일 남자를 만날 때마다 나는 무조건 벤츠 만날 거야. 똥차 같은 남자는 절대로 내 인생에 있을 수가 없어.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똥차 같은 남자가 저에게 일말의 애정이나 관심을 보이면 애정 결핍에 아빠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저는 해벌레 하면서 침을 질질 흘렸어요. 제 인생의 목표 중 하나는 아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거였고 그렇게 되려면 빨리 결혼을 해야 했거든요.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매일 무섭고 힘들었지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엄마였어요. 그래도 엄마가 미약하게나마 저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유방암에 걸리면서 4년간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신 이후 저는 크나큰 끝도 없는 동굴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자취를 하고 싶었지만 아빠는 네가 어디서 싼년처럼 몸을 굴리려고 해? 자취하면 뻔하지. 네가 나가 놀게. 절대 너는 결혼 전까지 내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디서 여자가 밖에 나가서 혼자 살려고 해?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빠가 뭔데? 나 이제 어엿한 성인이고 아빠한테 시달리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나도 존중받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성인이라고 소리칠 수 있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아빠에게 세뇌당한 저는 감히 대들 수 없었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어릴 때부터 매맞은 실에 묶인 코끼리였어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그 실을 끊어버리고 저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저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먹는 게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이 뭐였겠어요. 빨리 결혼해서 아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자. 그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소개팅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받고 손에 잡히는 무엇이든지 남자랑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상한 남자만 꼬이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에 저에게 너무나도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남자가 다가온 거였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여태까지 상처만 줬던 사람들이랑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긍정씨,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긍정씨, 오늘은 뭘 먹고 싶어요? 하면서 제 기분과 안무를 물어봐 주었지요. 저는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남자를 처음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적응이 안 되고 남들은 당연히 대접받으면서 사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던 거죠. 하여튼 그렇게 그 남자에게 푹 빠진 저는 그놈이 똥차인지 벤츠인지 모르고 오빠,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오빠 같은 남자 내 인생에 다시는 안 올 것 같아. 오빠랑 사귀면 사귈수록 그런 생각이 선명해지고 뚜렷해졌고, 나 오빠랑 같은 길 함께 걸으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 무엇보다 본가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 먼저 결혼하자고 졸랐어요. 남자친구는 그래, 우리 결혼해야지. 나도 긍정이 너 아니면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솔직히 상상도 안 돼. 긍정이 너라서 내 온 마음을 주는 거고, 긍정이 네가 없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아득하고 힘들지 상상도 안 돼. 저희는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몰랐지요. 연애 때랑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태도가 다른 남자라는 것을요. 연애 때 저에게 한 모든 행동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로 버티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달라서 저는 적응이 안 되었어요. 깔끔하고 성실한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완전히 구데기보다 더 더러웠습니다. 양말 벗은 걸로 자기 코 풀고 항상 집에 와서 씻지도 않고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아니, 이게 적당히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6시에 집에 와서 잘 때까지 아예 방에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나올 법도 한데 항상 저에게 어이, 나 밥 좀 가져다 줘. 미역국에 밥 말아서 그릇 위에 김치 올린 다음에 숟가락 꽂아서 줘. 어이가 없었지요. 뭐하는 놈인가 싶어서 저는 처음에 한두 번은 요구에 응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도가 심해지는 겁니다. 더러운 건 적당히 더러워야지. 어제 먹은 그릇 설거지도 안 하고 거기에 또 먹고. 제가 당신 이렇게 먹으면 병 걸려. 진짜 더러워서 토 나온다고. 뭐 어차피 뜨거운 거 들어가면 싹 다 균 녹아서 괜찮아. 이러는 사람이었지요. 정말 듣기만 해도 토 나오고 더럽지 않나요? 하여튼 그래도 더럽고 게으른 거? 그거는 참을만 했는데 얼마나 사람이 한 방울 노리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존중받고 싶어 하는지 말도 못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내라면 당연히 남편 기도 살려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월급은 적어도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아침이랑 저녁은 새로 갓 지은 밥 해줘. 그리고 반찬도 항상 조금씩만 해서 새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두툼하고 메기처럼 생긴 입술을 파리채로 철썩하고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 입 다물지 못해?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오랜 시간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길들여지고 맞아온 저는 섣불리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콱 월 300밖에 못 벌면서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그냥 차려주는 대로 처먹을 것이지. 이놈이 진짜로 미쳤나? 하면서 욕하고 싶었는데 결국 저는 알겠어. 이렇게 대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보다 더 심한 게 엄청난 마마보이였어요. 저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시어머님한테 이루고 본인 엄마가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여줘서 아직도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잘난 남자라고 착각한 거죠. 매일 시모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정말 잘생겼어. 주변에서 영어배우 시키라고. 이렇게 잘생긴 애 주변에서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니까. 그리고 머리는 또 얼마나 똑똑한 건지. 말도 마. 초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푸는 문제집을 풀고 그랬어. 담임쌤이 얘는 영재라고, 영재학교 보내라고 해서 내가 영재학교 보내려고 했어. 그리고 우리 아들 성격도 좀 좋니? 너 이런 남자 만난 거 진짜 천운이다. 알지? 응? 와, 저는 시어머님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뭔 소리예요, 어머님? 어머님 아들
못생겨서 별명이 물에 빠진 아구예요. 그것도 그냥 아구 아니고 흙 묻은 아구요. 피부도 안 좋아가지고 무슨 버섯 농장도 아니고 검버섯이 얼굴에 거무튀튀하게 피어있는데 제가 미쳐가지고 눈이 삐어가지고 지금 남편이랑 결혼한 거지. 저 안 미쳤으면 절대로 남편이랑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영재라서 지방대 갔나요?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발 아들 자기 객관화 하게 좀 하세요. 칭송도 적당히 해야지 칭송이지. 과하면 정말 보기도 싫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를 진짜 꾹꾹 참으면서 네네 거리면서 겨우 넘겼지요. 하여튼 어머님 과하게 팔을 자기 아들 쪽으로 감싸고 남편은 그 덕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지가 왕자인 마냥 저에게 대접받으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정도는 그냥 다 을에 겪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이혼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열받는 일이 터지고야 만 거죠. 제가 아이를 낳고 힘들게 육아를 하면서 회사 관두고 주부일에만 전념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얼굴이 잿빛이다 못해 아예 얼굴에 흑채를 뿌린 것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저는 남편에게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얼굴빛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 혼자 끙끙 앓아서 해결되는 일은 인생에 없더라고. 됐어. 당신이 알긴 뭘 알아? 내가 이건 혼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 저에게 날카롭게 매번 말하니 저도 더 이상 뭔가 안색이 안 좋은 남편에게 말 거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랑 말하기 싫다는 사람에게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그냥 알아서 잘 하려니 하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남편이 통화하는 이야기를 듣고야 만 거였어요. 몰라 엄마. 이번에 와이프 몰래 퇴사하고 작은 방 얻어서 전업투자 일하다가 트럼프 때문에 미치겠어. 3억 날렸다고. 이제 시드머니도 다 쓰고 나 이거 잃은 거 만회하려면 마이너스 통장 뚫어야 해. 엄마, 지금 여윳돈 없어? 내가 어떻게든 2배, 3배로 만들어줄게. 제발 나 믿어주라. 응? 엄마 제발.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자세히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회사를 다니면서 남편이 저 몰래 주식을 했나 봐요. 원체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한방 인생을 꿈꾸는 남자라서 주식하는 거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식으로 자기 연봉을 한 달 만에 벌기 시작하고 억소리 나는 돈이 자기 통장에 찍혀버리니까 눈이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 이 정도 추세면 내가 전업으로 투자하면 정말 조기 은퇴는 일도 아니고 나 떼부자 되는 거야. 지금처럼 회사 상사한테 빌빌거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래, 이딴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남편은 현실의 냉혹함도 모르고 퇴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갓난아이가 딸려있는 상황에서 와이프인 저에게 상의도 없이요. 점점 계획대로 안 되기 시작하자 남편은 시모한테 말해서 돈을 꾸기 시작한 거고, 한 번 돈을 꾸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늘어난 거죠. 저는 심장이 쿵해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다. 빨리 대책회의를 하든가 해야지. 이러다가 정말 분유값도 못 벌고 망하게 생겼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잡고 진지하게 자기야, 나 당신 퇴사하고 나 몰래 작은 골방 잡아서 투자하고 있는 거 다 알거든? 저번에 어머님이랑 베란다에서 나 몰래 통화하고 돈 빌리는 이야기 하는 거 다 들었어. 이제는 나 속이지 말고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아이 아직 분유 먹고 있어. 이 갓난아이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퇴사를 해? 퇴사가 장난이야?
지금 당신 혼자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 와이프랑 자식이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냐고. 전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남편은 자존심이 상한 것인지 아이씨, 왜 내 통화 내용을 엿듣냐고. 아니 어떻게 투자하는 사람이 맨날 벌기만 해. 존버 몰라 존버? 존나게 버티면 다시 올라간다고. 당신은 왜 자꾸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해. 그리고 누가 분유값 안 준대? 분유값은 제발 걱정하지 마. 진짜 적당히를 알아야지. 저는 얼이 빠졌습니다. 후에 남편은 진정한 뒤 저에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제 분은 풀리지 않는 상태였어요. 너무 답답한 날들이 반복될 뿐이었지요. 그러다가 결국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갚은 남편 때문에 집안 가구들의 압류가 들어왔고 갓난아이를 키우는데 소파랑 침대에 빨간 딱지가 붙으니까 저는 아주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이걸 어쩐다 싶었던 거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저는 이를 악물고 그래 남편이고 나발이고 일단 내 아이는 내 손으로 지켜야지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웹디자인을 전공한 저는 작은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웹디자인은 제 전공이니까 솔직히 돈 들 일은 하나도 없었고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랑 구매자랑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슬슬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고 제가 물건을 잘 벌면서 대박이 난 겁니다. 한 달 수익이 300만 원이었어요. 아가 키우는 주부가 집에서 컴퓨터로 300만 원 버는 거 그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는 속으로 이거 쇼핑몰 잘만 하면 정말로 대박 날 수 있겠는데? 싶었습니다. 아가가 어느 정도 커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되었을 때 아가가 어린이집에 간 오전 시간에 저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10대, 20대, 30대들을 위한 AI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저희 학교 동문 컴공과와 관련 학과 사람들을 모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이란 것도 저희가 다 설정을 해서 옷 맞춤 설정을 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서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유입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엄청나게 커졌고 저희가 AI 쇼핑 관련해서 선두주자가 된 격이 된 거죠. 지금이야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지긴 했지만 제가 일할 때만 해도 별로 없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그 일을 해서 남편 때문에 집에 붙은 빨간 딱지도 제 이름으로 싹 다 빚갚아서 집 명의도 제 걸로 바꾸었습니다. 제 덕분에 밑바닥 인생을 겨우 모면한 남편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당신... 내가 진짜 인정한다. 당신의 능력과 악바리는. 시모는 우리 며느리가 아주 한 건 했네, 한 건 했어 라고 말을 해주면서 저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를 인정해 주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정 욕구에 과다하게 빠진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인정받으려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카드도 시모한테 주고 남편한테 기죽지 말라고 명품도 사게 한 거죠. 그렇게 한 제 행동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주는 것들이 당연시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네, 밖에 나가서 며느리 자랑하느라 입이 마를 새가 없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칭찬을 해주던 시모는 이번 달은 카드 한도가 얼마니? 500까지 넉넉하게 늘려주지. 이번에 영순이 엄마 기를 확 죽이려면 카드 한도가 높아야지 내가 콧대를 세우지. 남편은 당신 나 이번에 구찌 벨트 신상으로 나온 거 그거 사서 동창회에 차고 갈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 현금 100만 원만 아침에 나가기 전에 내 책상 위에 올려놔줘. 이런 부탁을 아주 당연하게 뭐 맡겨놓은 것처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차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상대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가족이고 애 아빠니까 짜증나도 제가 참고 넘어간 거였죠. 그러다가 슬슬 저와 남편 그리고 시모 사이에 금이 간 게 더 커지기 시작해서 와장창 깨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항상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남편이 자기네 집에 먼저 가자고 하거든요. 사실 제가 위에 적었다시피 제가 아빠랑 사이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굳이 본가에 가서 오랫동안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편의 그런 요구들을 그냥 순순하게 수용을 해줬어요. 그래, 빨간 날에는 시댁 먼저 가자. 우리 집이랑 먼 것도 아니고 쿨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 차가 넘으니까 슬슬 이게 되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댁에 한번 갔다가 오면 빨간 날이 다 끝나 있어요. 사실 본가에는 안 가도 되지만 그래도 엄마가 묻혀있는 산소에는 꼭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맨날 설이나 추석 때 시댁만 가고 우리 엄마 산소에 가려고 하면 남편이 나 피곤해.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애도 지칠 거야. 우리 그냥 집에 가서 쉬자. 장모님 산소는 급한 거 아니잖아. 산 사람 먼저 잘 챙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장모님도 다 이해하실 거고. 이런 말들로 우리 엄마 산소에 안 가기 시작한 게 거의 10년이 된 거였어요. 저는 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몇 년 만에 시간을 내서 저 혼자 엄마 산소에 갔는데 그동안 엄마 산소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풀도 무성하게 나고 땅도 엉망인 모습을 보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남들을 우선시하느라 우리 엄마는 내팽개치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나 진짜 바보였나봐. 나 바보인가봐.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 남편 말만 듣느라 10년 결혼생활 평생 엄마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누워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이번에 돌아오는 설에 나 무조건 우리 엄마한테 먼저 갈 거야.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뭔 소리야 갑자기. 뭔 처가댁을 먼저 가. 갑자기 그건 경우가 아니지. 원래 우리 엄마가 항상 나보려고 진수성찬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순서를 바꾸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처가댁은 솔직히 나중에 가거나 안 가도 상관없잖아.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잖아. 아니 당신 우리 집이 만만해?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 산소에 10년 동안 3번 간 건 심한 거 아니야? 매번 피곤하다고 당신이 그래서 나만 갔다 오고 애가 외할머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당신이 우리 엄마 산소 가는 걸 귀찮아하고 무시하는데 나 이번에 무조건 우리 집 먼저 갈 거야. 남편은 제 말에 기분이 상했던 것인지 아예 대답조차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요. 입이 완전히 삐쭉 나와버린 남편은 두툼한 아구 입술을 한 채 지 혼자서 궁시렁 댔습니다. 결국 저의 뜻대로 친정에 먼저 가긴 했지만 운전 내내 내가 돈 안 벌어서 무시하는 거야? 가장자리 뺏겨서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 뭐 이런 혼잣말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다 들렸지만 그냥 가볍게 무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 네가 뭐라고 떠들든 솔직히 말하면 내 알바가 아니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웃긴 게 저희 집에 갔다가 시댁에 가자마자 어머님이 완전히 독불장군 얼굴을 하고 저를 힘껏 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저에게 시댁에 먼저 오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왔니? 꼭 내 아들 기를 죽여야 해? 기분 좋게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는 배려해서 시댁에 먼저 오면 되지. 너는 애가 갑자기 무슨 되도 않는 자존심을 이렇게 부리는 거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적당히 하면 이해라도 될 테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아니 당신 이걸 어머님한테 다 일러 바친 거야? 또 나만 곤란해지잖아 하면서 남편의 옆구리를 꼬집었습니다. 아니 정말 웃긴 게 남편은 제가 살짝 꼬집었는데 무슨 가위로 살덩이 자른 것 마냥 으악! 거리면서 아픈 척을 어머님 앞에서 심하게 쇼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너 진짜 아주 이제는 물불 안 가리고 내 아들한테 행동하는구나. 너처럼 예의 없고 막 나가는 애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다. 너 왜 그러는 거니 도대체? 어? 저는 어머님한테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귀한 자식이에요. 설날에 먼저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도 비록 돌아가셨지만 저 보고 싶은 마음은 시어머님이랑 똑같을 거예요. 자식들 보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님이 동일하다고요. 제가 먼저 10년 동안 양보해서 시댁 먼저 가고 우리 엄마 산소 안 갔으면 이제는 우리 엄마 산소 정도는 먼저 들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자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오신대요? 저도 이제는 할 말 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이제까진 참고 살았지만 참다가 가슴에 병 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시어머님이 손을 들어서 제 뺨을 때리려고 한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몸을 숙였지만 머리를 퍽 하고 맞고야 말았어요. 저 그때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바로 저는 어머님한테 아니 어머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어머님 저도 이제는 못 참습니다 하고 어머님 턱 쪽을 똑같이 퍽 하고 쳤습니다. 어머님은 너 정말 미쳤구나. 네가 아주 나사가 빠졌어. 돈 좀 번다고 시애미 뺨을 때려도 되는 거야? 이거 완전 폭행죄야. 내가 신고하면 넌 감옥에 가는 거라고. 이게 진짜 위아래도 없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미치겠네. 감옥이요? 이딴 걸로 감옥 안 가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이 저 먼저 때리셨잖아요. 누가 누구 보고 감옥을 가래요? 그리고 제가 돈도 훨씬 많고 좋은 변호사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가짜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우스워 죽겠으니까. 알겠어요? 어머님이랑 남편은 저를 죽이네 마네 하면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고 막 진짜 사람 죽일 듯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 딸이 그만해. 엄마 그만 괴롭혀. 애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는 어머님처럼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랑 말 섞기도 싫고 남편처럼 등신같이 사는 사람이랑도 말 섞기 싫네요. 정말 둘 다 너무너무 지겹고 제가 오늘 당한 치욕은 싹 다 남김없이 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딸아이의 손을 잡고 택시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렸어요. 제 집이니까요. 남편은 대문 앞에서 쾅쾅 두들기면서 뭐야 당신 왜 비밀번호를 바꿔?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기야? 니도 나한테 치사하게 해줬으니까 나도 똑같이 아주 치사하게 해줄게. 어디 한번 내가 정말로 진짜 치사한 게 뭔지 끝장나게 보여줄게. 저는 바로 남편의 방에 있던 모든 명품들을 초록우산 재단에 기부해버렸어요. 지 목숨보다 아끼는 게 명품이랑 레고들이었고 제가 그걸 기부한 사진을 남편에게 문자로 보여주니 완전히 발칵 뒤집혀서 그 초록우산 재단에 찾아간 모양이더라고요. 그 기부품 다 제 거예요. 저는 기부할 의사가 없습니다. 내 거 돌려줘. 싹 다 줘. 난동을 피운 남편은 거기에 온 손님들이 질질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하도 발악을 해서 진짜 창피하게 짱구 사각 팬티가 보였다네요. 질질 끌려가면서 바지가 내려갔고 남편이 워낙에 캐릭터를 좋아해서 짱구 팬티를 입고 갔는데 거기 지나가던 7살 꼬맹이가 저 아저씨 왜 저래? 팬티 봐봐. 뭐 이상한 약 먹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꼬마가 욕했답니다.
거기 기부처 관리하는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다 말해줬네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인데 정신 못 차리고 그 짓거리 하고 있네요. 가볍게 무시하시고 물건들은 필요한 아이들한테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의 목숨과도 같은 것들을 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준 카드, 차, 옷 이런 것들을 싹 다 뺏었어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냐를 엄청 심하게 신경 쓰는 남편은 카드까지 뺏으면 어떻게 하냐고 저에게 욕을 박았지만 저는 당신 미안한데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내가 언제까지 당신 먹여 살려줄 줄 알았어? 어림도 없어. 웃겨 진짜. 정신 차려. 주제를 파악해야지 진짜. 아구찜 닮은 놈이랑 괜히 결혼했다가 내 인생만 꼬이게 생겼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짱구 팬티 남편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저에게 난리를 쳤지만 저는 그 사이에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가고 해서 더 이상 전 남편이 찾아올 수 없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맨날 집에서 코 파고 빤스에 손 넣어서 벅벅 긁고 더러운 짓만 하는 남편을 제 딸내미가 진짜 싫어했거든요. 아무래도 담배 냄새 풀풀 풍기고 자기랑 놀아주지도 않고 누워있는 아빠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지요. 그렇게 딸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댁, 그러니까 시댁의 진명이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시모가 원래 월세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돈을 벌면서 어머님을 도와드릴 능력이 생겼고 인정 욕구가 강한 저는 시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집을 매입하고 전세로 돌려서 어머님이 무료로 제 집에 살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안, 우리 엄마를 개무시하고 저를 돈줄로 보는 어머님에게 더 이상의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저는 바로 전세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이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고 저는 세입자가 저희 집에 들어오는 일주일 전날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이제 더 이상 잘해드릴 이유 없는 거 어머님도 아주 잘 아시죠? 이제 며느리가 얼마나 그동안 잘해주고 많이 참아왔는지 잘 느껴보시고 본인이 잘못한 것도 반성해보세요. 다음 주까지 집에 있는 짐 싹 다 빼세요. 저 새로운 세입자 받기로 했고 어머님한테 무료로 전셋집 드릴 수 없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아주. 내 아들한테 멋대로 이혼소장 날리고 이제는 멀쩡하게 살고 있는 이 늙은 어미한테 못된 짓도 하고 너 그러다가 아주 천벌받아. 어디까지 막장으로 갈 거니? 나는 절대로 짐 안 뺀다. 아니 못 빼. 어머님의 그런 반응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주머니 반응 신경 쓰지 마시고 집안에 있는 가구들 싹 다 옮겨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 아줌마도 집에서 쫓아내주세요. 돈은 제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 아줌마 성격 더러워서 꽤나 힘든 작업이 되실 거예요. 라고 말한 저는 바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님 짐을 싹 다 뺐습니다. 집에서 샤워하고 머리를 파인애플처럼 묶고 있던 어머님은 어머머, 이를 어쩐담?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저를 노려보았고 저는 어머님, 저 빈말하는 성격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짐 빼셔야죠. 아저씨들, 짐 이거 빨리 빼주세요. 그렇게 어머님은 집안에 있는 모든 짐을 탈탈탈 털렸고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끝까지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어디 한번 여기서 뻗팅기는 나를 내쫓을 수 있으면 내쫓아 봐라. 어? 어머님이 그렇게 떼를 쓰고 뻗팅겨 보았지만 사실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마주하는 사람들이 인력소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로 남자 장정 4명이서 힘을 모아 어머님 양다리와 팔을 들었고 휘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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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와 함께 무겁고 육중한 어머님을 집 밖으로 내쫓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아이고 간만에 아주 바다 코끼리처럼 육실한 사람을 옮겨봤네. 아이고 허리야. 45평 이삿집 옮기는 것보다 푸짐한 살덩이 아주머니 옮기는 게 더 힘드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겼던지요. 어머님도 창피했던 건지 더 이상 땡깡을 부리지 않고
결국 급하게 짐 저장하는 창고에 전화해서 본인 짐을 옮기고 꿍시렁대면서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제 덕분에 떵떵거리면서 살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 깽깽이보다 더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저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행복한 한박 웃음을 짓고야 말았네요. 그렇게 그들은 저에게 한 것만큼 똑같이 벌을 받게 되었고, 저는 이제 자유의 몸으로 행복하게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험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제가 빨리 그 가정환경을 탈출하기 위해서 급하게 결혼을 하다 보니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잘 고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고 말았네요. 부디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댁에 휘둘릴 정도로 가볍지 않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시모가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못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아서 10년 동안 돈도 뜯기고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가 겨우겨우 회복하게 되었네요. 이런 말을 주변에서 누군가가 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저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지나간 과거, 안타깝고 미련 남고 상처받은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보렵니다. 그럼 오늘 저의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 며칠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시모는 창고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강원랜드 근처에서 한방을 누리면서 여전히 한심하게 있더라고요. 에휴, 그들은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